8.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당신이 보기에 아무리 옳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현명한 사람은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른 사람이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 그러면 그의 행동은 물론이고 그의 성격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사물 및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언제나 이렇게 자문해보라. 만약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이럴 경우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평소에 이런 훈련을 해두어 원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 결과에도 동정을 갖게 되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마찰을 겪는 시간 낭비를 없앨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노련하게 사람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케네스 M. 구드는 그의 저서 황금같이 귀한 사람을 만드는 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신 자신의 문제에 대한 강한 관심도는 타인에 대한 가벼운 관심도를 비교해 본 다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과 똑같이 느낀다는 점을 상기하라. 그러면 당신은 링컨이나 루즈벨트처럼 확고한 인간관계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성패의 여부는 타인의 입장을 얼마만큼 동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뉴욕 햄스테드에 사는 샘 더글러스는 아내가 잔디밭에 잡초를 뽑거나 비료를 주는 일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풀을 깎아주는 일 때문에 잔디밭에 너무 오랫동안 매달린다고 늘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아내는 늘 기분 나빠했고 그들의 한가로운 저녁 시간은 엉망이 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카네기 강좌에 참가하게 된 더글러스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아내가 그 일을 매우 즐기고 있고 또한 자신의 부지런함에 대해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더글러스에게 함께 잡초를 뽑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였다. 물론 처음에는 좀 망설여졌지만 곧 생각을 바꿔 아내가 잡초 뽑는 일을 거들어 주었다. 그러자 아내는 몹시 기뻐하였고 두 사람은 함께 일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더글러스는 가끔 아내와 함께 잔디밭을 손질하였고 잘 가꾸어진 잔디밭을 바라보며 매우 훌륭하게 손질했다는 찬사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제럴드 니렌베르그 박사는 그의 저서 사람 사귀는 비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대화를 나눌 때 당신이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면 상대방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다. 따라서 우선 대화를 시작할 때 이야기의 목적과 방향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듣고 싶어할 말을 기준으로 자신의 말을 조절한다면 상대방 역시 당신의 생각을 받아들일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말의 효용성을 내 자신의 경험으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몇 해 동안 나는 기분이 울적할 때면 집 근처의 공원에서 산책과 승마를 즐기곤 했다. 특히 나는 고대의 승려처럼 참나무에 대해서 경건에 가까운 애정을 품고 있었는데 해마다 사람들의 부주의로 어린 묘목들이 불태워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이러한 화재는 공원을 찾은 소년들이 원시 생활을 즐기기 위해 숲속에서 소시지와 달걀을 요리한 뒤 뒤처리를 소홀히 하여 일어나곤 했다. 어떤 때는 이것이 큰 불로 번져 소방차가 출동한 적도 있었다. 물론 공원의 한쪽 구석에는 불을 피우는 자는 벌금 또는 실형에 처함이라는 게시판이 세워져 있었지만 통행이 뜸한 장소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또한 경찰이 공원을 순찰하고 있긴 하지만 엄하고 세심하게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는 끊이지 않았다. 언젠가 나는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게 달려가 신고를 했으나 그는 태연하게
그곳은 자기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냉정하게 대답하였다.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당한 이후 나는 말을 타고 공원을 산책할 때 마치 내가 공원의 보안관이라도 된 듯한 기분으로 행동하였다. 하지만 처음에는 소년들의 입장에 대해 전혀 생각지 않고 나무 아래에서 불이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하면 정의감에 불타 강경한 방법을 취했다. 즉, 불을 피운 벌로 벌금을 내거나 유치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경고하는 위험 있는 말투로 당장 불을 끄라고 명령하였던 것이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해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나는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고 내 감정에 따라 행동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소년들은 무척 화가 난 표정이긴 했지만 마지못해 내 말에 따랐다. 그러나 내가 언덕을 넘어가면 그들은 아마도 다시 불을 피우기 시작할 것이고 어쩌면 큰 불이라도 나서 공원이 모두 타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물론 지금은 사람 다루는 법에 대해 좀 더 깊은 지식과 좀 더 많은 이해심을 갖게 되었다. 지금 같으면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대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무척 재미있겠구나. 저녁 식사로 무엇을 요리하는 중이니? 나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숲속에서 불을 피워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지. 그렇지만 이런 공원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야. 물론 너희들은 그렇게 위험한 짓은 하지 않겠지만 가끔 조심성 없는 애들도 있거든. 마른 잎에 불이 붙어서 큰 불이 일어나기도 했단다. 조심하지 않으면 이 공원이 몽땅 잿더미가 되어버릴지도 몰라. 불을 피우면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의 즐거운 시간들 방해할 마음은 없다. 그 대신 낙엽은 불 곁에서 멀리 쓸어버리고 놀이가 끝나면 불 위에 흙을 덮어 확실히 끄도록 해라.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놀이를 할 때는 저 언덕 위에 있는 모래 구덩이 속에서 불을 피우는 게 어떻겠니? 거기라면 위험하지 않을 거다. 같은 말이라도 이런 식으로 타일렀다면 그 효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고 체면이 구겨지지 않은 소년들은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을 부탁하거나 요구해야 할 때는 우선 눈을 감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하고 싶어 할 것인가 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이 귀찮고 더디기는 하지만 적을 만들지 않고 갈등을 줄이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뉴사우스 웨일즈에 사는 일리자베스 노박 부인은 자동차 할부금을 6주일이나 늦게 냈다. 어느 금요일 나는 내 할부금을 담당하는 남자로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불유쾌한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주말이었기 때문에 쉽게 돈을 구할 수 없었으므로 월요일 아침 다시 그의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황을 정리하였다. 우선 불편을 끼쳐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며 할부금을 늦게 낸 것이 이번뿐만이 아니니 나 같은 고객은 참으로 성가신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비난하였다. 그러자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바뀌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나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때로 자기 고객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며 어떤 때는 자신을 피하기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애로사항을 모두 털어놓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었는데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이쪽에서 아무런 제의도 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우면 할부금을 지금 당장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었다. 타인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거나 물건을 사도록 하는 일, 기부금을 부탁하는 일 등을 하기 전에 우선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도록 하라. 하버드 직업학교의 돈 햄 학장은 언젠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면담을 하고자 할 때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이며 상대방의 관심이나 동기로 미루어 보아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예상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사무실 밖에서 몇 시간이라도 서성대는 것이 더 낫다. 타인의 입장에 서서 세상 일을 판단할 줄 아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의 문턱에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다. 원칙 8.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라. 9. 타인의 생각에 동의해주라. 논쟁의 여지와 나쁜 감정을 없애고 우호적인 감정을 갖도록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도록 하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다음의 말을 활용하도록 하라.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도 당신의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질 사납고 심술궂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런 말을 듣게 되면 한풀 꺾이고 만다. 물론 그런 말을 할 때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태도에 익숙하다면 타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성실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알 카포네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물론 그를 비난하고 싶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만약 알 카포네와 똑같은 정신과 육체를 지니고 태어났다고 해보자. 그리고 그와 똑같은 환경 하에 놓여 있다고 하자. 그러면 당신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행동하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알 카포네를 그렇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그런 조건들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뱀이 아닌 이유는 당신의 부모가 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소를 신성시하지 않는 이유는 힌두교도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에 안 드는 상대를 만났을 때에는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존 B. 고프는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길을 걸어가는 술주정뱅이를 보면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신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나 역시 저렇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자세로 타인을 대할 필요가 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4분의 3은 동정에 굶주려 따뜻함을 갈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동정과 따뜻함을 주어보라. 그러면 그들은 당신에게 호감을 느낄 것이다. 언젠가 나는 라디오 방송에서 작은 아씨들의 저자인 루이사 메이 올코트에 관하여 소개한 적이 있다. 나는 그녀가 매사추세츠 주의 콩코드에서 살았으며 그녀가 남겨놓은 불후의 작품들이 대부분 이곳에서 저술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중에 뉴햄프셔 주의 콩코드라고 잘못 말해버렸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뉴햄프셔라고 말했던 것이다. 청취자들이 나의 실수를 용납할 리가 없었다. 당장 신랄한 비난의 편지와 전보가 빗발치듯 날아들었고 날카로운 비평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매사추세츠주에서 자라나 필라델피아에서 살고 있다는 한 보수적인 여성은 노여움을 넘어 모욕적인 언사까지 서슴지 않았다. 내가 실수로 오콜트 여사를 유기니아의 식인종이라 말했다 해도 그처럼 혹독한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편지를 읽으며 하느님, 이런 여성과 결혼하지 않은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중얼거릴 정도였다. 나는 그 즉시 나는 비록 지리적인 이름을 잘못 들려주는 실수를 범했으나 당신은 예의이상으로 더욱더 큰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말을 써서 답장을 보내고 싶었다. 아니, 아예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녀의 평가를 있는 대로 쏟아내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성급한 바보나 하는 짓이라고 나 자신을 다독거렸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반발을 우정으로 바꿔보기 위해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았다. 만약 내가 그녀였다면 나 역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나는 필라델피아에 갈 일이 생겼는데 그때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몇 주일 전에 저에게 편지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그녀는 날카로우면서도 교양 있고 세련된 목소리였다. 저는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루이사 메이 올코트 여사에 관한 방송을 하면서 매사추세츠와 뉴햄프셔를 바꿔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었죠. 친절하게 편지를 보내주셔서
뭐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너무 심한 편지를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땐 제가 무척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군요. 무슨 말씀을, 제가 너무 엉뚱한 실수를 저질렀는걸요. 그 다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만 부인께는 직접 사과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매사추세츠의 콩코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은 매사추세츠에서 200년 동안 혈통을 이어온 전통 있는 가문이기 때문에 고향에 남다른 애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방송을 들었을 때 성급하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저보다 부인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요. 제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매사추세츠의 뛰어난 명성이 실추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말 죄송했습니다. 일부러 편지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저희 실수를 발견하게 되면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그렇게 무례한 편지를 받고도 화를 내지 않다니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시군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녀에게 사과를 하고 그녀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 그 당시 노여움을 참았던 보람이 가슴 뿌듯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으로 얻는 즐거움보다 상대를 이해하고 동정함으로써 얻게 되는 즐거움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국의 대통령들은 거의 날마다 인간관계로 인한 골치 아픈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태프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는 경험을 통해 나쁜 감정을 중화시키는 데는 동정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봉사의 윤리학에서 실례를 들어 어느 야심 많은 어머니의 노여움과 그 아들의 실망을 어떻게 유화시켰는지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다. 워싱턴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남편을 둔 어느 부인이 그녀의 아들을 어떤 직위에 임명시켜달라고 6주 이상이나 매일같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상당수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맹렬하게 로비를 펼쳤다. 그러나 그 직책은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부처의 책임자 추천에 따라 나는 다른 사람을 임명해버렸다. 그랬더니 그녀는 원한에 사무친 편지를 보내왔다. 내가 조금만 마음을 썼더라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던 것이다.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그녀가 지역구 출신의 국회의원을 설득하여 그 법안을 통과하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보답한다고 불만이 여간이 아니었다. 누구나 이런 편지를 받게 되면 무례하고 건방진 언동에 화가 나서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그래서 즉각 답장을 쓰게 된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러한 답장을 보내지 않는다. 그리고 한 이틀 정도가 지난 후에 그 답장을 다시 꺼내본다. 그렇게 간격을 두고 다시 한 번 읽어보면 그 답장을 보낼 마음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언제나 내가 취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런 뒤에 나는 최대한의 친절한 어투로 답장을 다시 썼다. 자식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번 일로 많이 실망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인사 문제는 나 혼자만의 뜻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했기 때문에 부득이 해당 부처의 의견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아들이 현재의 직위에서도 어머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할 것이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강조하였다. 그 후 그녀는 누그러진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어 너무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였다. 그런데 내가 임명한 사람의 발령이 늦어지고 이는 동안 이번에는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이전의 편지와 글씨체가 비슷했다. 그 편지에는 아내가 아들 문제로 신경쇠약에 위암 증세까지 나타나 빈사 상태에 있는데 아들을 임명해주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다시 한 번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녀의 남편 앞으로 보냈다. 부인의 건강이 속히 쾌차하기를 빌며 이미 지시한 임명을 취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임명받은 사람이 발령을 받고 나서 이틀 후 백악관에서 음악회가 개최되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우리 부부에게 인사를 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들 부부였다. 그 부인은 며칠 전만 해도 중병으로 누워있다고 했는데 솔 휴럭은 미국 음악계에서 손꼽히는 음악 매니저이다. 그는 20여 년간에 걸쳐 셜리 어핀, 이사도라 덩컨, 파블로바와 같이 세계적인 예술가들과 접촉해왔다. 휴럭이 신경질적인 예술가들과 교류를 통해 배운 교훈은 그들의 뛰어난 개성에 대해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그는 한때 셜리 어핀의 매니저로 3년 동안 일을 할 적이 있었는데 그 대가수의 이상한 성격 때문에 항상 골머리를 앓았다. 그는 간혹 컨디션이 좋지 않고 목도 아파서 오늘 밤에 노래를 하는 것은 정말 힘들겠어요. 라고 응석을 부리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휴럭은 셜리 어핀의 호텔로 달려가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거참 안 됐군요. 오늘 밤은 노래하지 않는 편이 나을 테니 취소하도록 하겠어요. 무리하게 노래를 해서 평판이 나빠지는 것보다는 몇천 달러의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더 낫죠. 그러면 셜리 어핀은 한숨을 푹 내쉬며 이렇게 말한다. 오후 늦게 다시 한 번 더 와주세요. 그때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리하여 오후 5시쯤에 호텔로 다시 달려가 마구 동정을 표시하며 출연을 취소하자고 주장하면 셜리 어핀은 또 다시 한숨을 쉬며 좀 더 두고 보죠. 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7시 30분 경이 되면 셜리 어핀은 마침내 출연할 것을 동의하게 된다. 그 대신 청중들에게 셜리 어핀이 심한 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미리 광고해 달라고 휴럭에게 부탁한다. 물론 휴럭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긴 하지만 청중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는 않는다. 일단 무대에 오르면 셜리 어핀이 열정적으로 노래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더 아이. 게이츠 박사는 그의 저서 교육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동정받기를 원한다. 심지어 아이들은 동정을 얻기 위해 스스로 상처를 내는 일도 있다. 이것은 어른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상처를 내보이고 사고나 질병 특히 수술을 받은 경과 등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불행에 대한 자기 연민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다. 만일 타인이 자기처럼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면 당신이 먼저 그렇게 해보도록 하라. 원칙 9. 상대방의 생각과 욕구에 공감하라. 10. 타인의 마음에 호소한다. 나는 미주리 주에서 자랐는데 그 근처에는 유명한 대도인 제시 제임스가 살았던 농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 농장에는 제시 아들이 지금도 살고 있으며 언젠가 나는 그 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제시의 부인은 그녀의 시아버지가 열차나 은행을 습격했을 때의 상황과 훔친 돈을 이웃의 가난한 농부들에게 나눠주어 부채를 청산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마도 제시 역시 쌍권총의 크로울리나 알 카포네와 같이 스스로를 이상주의자라고 믿었던 모양이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희생심이 강한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은행가이자 미술품 수집가로 유명한 J.P. 모건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간이 행동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하나는 그럴듯하게 보일 뿐인 이유이고 나머지 하나는 진짜 이유이다. 이 중에서 진짜 이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본인만이 아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이상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아름답게 채색을 하고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타인의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그럴듯하게 꾸미려는 마음에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사실을 사업적인 면에 활용한다면 어떠할까? 펜실바니아 주 글렌올덴에 있는 파렐 미첼 회사의 해밀튼 J. 파렐의 경험을 살펴보자.
그는 아파트 임대업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 기간이 4개월이나 남아있는 어느 입주자가 당장 집을 비우고 나가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게다가 그는 계약에 상관없이 당장 집을 비우겠다고 통고해온 것이다. 그는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 이렇게 털어놓고 있다. 그는 1년 중 가장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한겨울 동안을 우리 아파트에서 지낸 것이다. 그리고 가을까지는 새로운 입주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무척 화가 났다. 이럴 경우 다른 때 같으면 계약서를 들이대고 이사를 가려면 계약 기간의 방세를 모두 지불하고 떠나라고 호통쳤을 것이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해결할 생각이었다. 사정은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당신은 이사를 할 것 같지 않군요. 여러 해 동안 임대업을 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남다른 데가 있는데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지요. 아직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당신과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신 것을 며칠 동안만 잘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새 달이 돌아올 때까지도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신다면 당신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즉, 당신에게 자유로이 옮겨갈 권리를 드리고 제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약속을 존중하는 분이고 또한 계약에 충실하리라는 것을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새 달이 돌아오자 그는 직접 집세를 치르러 왔다. 그들 내외가 상의를 한 끝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로 작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계약을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영국의 신문업자인 노스클립 경은 어느 날 공개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사진이 신문에 실려 있는 것을 보고 편집장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그가 그 사진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시는 씻지 마시오. 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한층 더 고상하게 누구나 어머니에 대해 품고 있는 존경과 애정에 호소를 하여 이렇게 써 보냈다. 다시는 그 사진을 신문에 싣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사진을 매우 싫어하시거든요. 존 D. 록펠러 2세도 아이들의 사진이 신문에 발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들의 사진이 신문에 게재되는 것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공통된 심정에 호소하여 자녀를 둔 사람들은 제 심정을 이해해 주리라 생각합니다만 자라나는 아이들이 세상에 너무 알려지면 아이의 장래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완곡하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였다. 사일러스 H. K. 커티스는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지와 레이디 홈 저널지의 소유자이지만 사업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는 여느 잡지사들처럼 원고료를 제대로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특히 인류 작가들을 섭외할 자본적인 뒷받침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부득이 상대방의 아름다운 마음에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당시 한창 명성을 떨치던 작은 아시드의 작가 루이사 메이 올코트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녀가 열렬히 지원하는 자선단체에 단지 $100짜리 수표를 보내는 것으로 이를 성사시켰던 것이다. 물론 그러한 방법은 노스클립 경이나 록펠러 혹은 감상적인 소설가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지 까다로운 상대에게는 결코 통용되지 않을 것이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이것은 맞는 말이다. 모든 경우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의 결과에 대해 만족을 느끼고 있다면 굳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을 바꿀 필요는 없다. 하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한번 시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제임스 L. 토머스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회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토머스는 6명의 고객이 수리비의 지불을 거부하는 사태를 맡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청구서 전액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의 일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수리를 할 때마다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용계 직원은
그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일일이 고객을 방문하여 미수금의 지불을 독촉하였다. 게다가 회사 측의 견해는 절대적인 것이며 또한 정당하므로 무조건 고객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자동차에 관해서는 고객보다 회사에서 더 잘 알고 있으므로 괜한 트집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결국은 고객과의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당신은 이러한 해결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용계 직원이 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려 할 때쯤 마침 총무부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총무부장은 문제의 고객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조사를 한 끝에 그들이 평소에 신용 상태가 우수한 고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고객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금 방법에 있는 셈이었다. 총무부장은 토머스를 불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토머스가 취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을 방문하여 미납된 수리 대금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지금까지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했다. 둘째,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기 전에는 아무런 의견도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회사 측의 실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셋째, 차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자주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였다. 넷째,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고 싶은 말을 모두 꺼내도록 만들고는 깊은 관심과 동정을 표시하였다. 다섯째, 고객의 기분이 다소 누그러졌을 때 문제의 전말을 털어놓고 공정한 판단을 호소하였다. 그는 고객에게 이렇게 말했다. 폐를 끼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의 수금원으로 인해 몹시 기분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나니 귀하의 공정하고 관대한 인격에 대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만 이 일은 당신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 청구서를 당신이 직접 정정해 주십시오. 당신이 직접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라 생각하고 정정해 주신다면 그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6명의 고객 중에서 단 한 사람만 끝까지 회사 측이 잘못되었다고 대금의 일부를 지불하지 않았을 뿐 나머지 5명은 모두 지불을 했던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그 후 2년 동안 모두 토머스의 회사로부터 새 차를 주문하였다. 토머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고객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을 때에는 상대방이 성실하고 정직하며 진실하고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면 틀림없이 원하는 대로 뜻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누구나 정직하게 살고자 합니다. 기만과 사기를 일삼는 사람도 타인으로부터 진심으로 신뢰를 받고 정직하며 공정한 인간으로 대접을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우호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원칙 10. 보다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라. 11. 관심을 끌기 위해 극적으로 표현하라. 몇 년 전 필라델피아의 이브닝 불리틴지는 악성 루머로 인해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고 말았다. 그 소문의 주요 골자는 신문의 기사보다 광고를 더 많이 게재하기 때문에 구독자들의 인기를 잃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신문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소문을 뿌리 뽑아야만 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하기로 하였다. 불리틴지는 평상시에 하루치 기사를 분류하여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하였다. 이 책에는 하루라는 제목이 붙여졌는데 307페이지로 웬만한 단행본 분량이었지만 값은 불과 2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책은 블리턴지의 읽을 거리가 많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널리 알려주었다. 이 방법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나 해명 기사보다 더욱더 생생하고 흥미롭게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매우 기발한 연출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은 극적인 연출을 필요로 하는 시대이다. 단순히 있는 사실을 늘어놓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영화나 라디오, TV에서처럼 보다 생생하고 극적인 연출 수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당신 역시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며 인간관계에서도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쇼윈도우 진열 전문가들은 극적인 효과를 살리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한 예로 쥐약 생산업자가 새로 나온 약을 광고하기 위해 거래처에 살아있는 2마리의 쥐를 사용하여 쇼윈도우를 전시했더니 다른 때에 5배 이상이나 매상이 올랐다고 한다. TV의 상업 광고 역시 상품 판매를 위해 극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테크닉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루 저녁만 시간을 할애하여 TV 앞에서 광고 연출자들이 광고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분석해 보라. 그러면 시청자들에게 상품의 장점에 대해 극적으로 연출해 보임으로써 상품을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은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에 있는 금전 등록기 제조 회사의 영업 담당 짐 예멘스는 극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지난주에 어느 가게에 들렀는데 카운터 위에 있는 금전 등록기가 구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주인에게 다가가 고객이 다녀갈 때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돈을 바닥에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동전 한 주먹을 꺼내 바닥에 내던졌다. 그러자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나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결국 나는 낡은 계산기들을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되었다. 인디애나 주의 미사와키에 사는 메리 캐더린 월프는 직장 문제로 사장과 의논해야 할 일이 생겼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사장과의 면담 신청을 했으나 너무 바빠서 주말에 다시 한 번 신청서를 써달라는 말만 들었다. 그리고 비서는 사장의 스케줄이 꽉 짜여 있지만 한 번 더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 주가 다 지나가도록 비서는 아무런 소식도 전해주지 않았다. 비서에게 이유를 물을 때마다 그녀는 이런저런 구실을 대더군요. 그래서 그 주를 넘기고 싶지 않아 혼자 이런저런 궁리를 하게 되었죠. 결국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이 바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내가 상의 드리려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는 뜻을 전하고 편지 속에 메모 용지와 내 앞으로 된 봉투를 넣은 뒤 비서를 시켜 나에게 다시 붙여달라고 부탁을 했죠. 월프, 요일시 오전, 오후에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분간의 시간을 내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오전 11시에 사장의 서류함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후 2시에 내 앞으로 온 봉투가 하나 있더군요. 그것은 사장이 직접 쓴 것으로 그날 오후에 10분 동안 나를 면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을 만난 나는 1시간 이상이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문제를 매듭짓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극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관철시키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메리카 위클리지의 제임스 B. 보인트는 방대한 시장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어느 화장품 회사에서 콜드크림 가격이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급히 자료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왔는데 보인튼이 만나야 할 사람은 광고계의 거물로 매우 까다로운 사람이었다. 보인트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조사 방법에 관한 쓸데없는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논쟁 끝에 상대를 승복시키기는 했지만 생산적인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두 번째 만남에서는 숫자가 자료 따위로 논쟁을 벌이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하여 극적으로 연출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내가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그는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나는 가방을 열고 책상 위에 32개의 콜드크림을 나란히 늘어놓았죠. 그것이 바로 그가 알고 있는 경쟁회사의 모든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용기에는 내가 조사한 결과를 적어놓은 쪽지가 붙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그 크림의 판매 현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무런 논쟁이 필요 없게 되었죠.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콜드크림 용기들을 하나하나 집어들고 쪽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
10분으로 잡혀있던 면담 시간을 1시간이 넘도록 지속시키면서 콜드 크림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쪽지에 적힌 것은 첫 번째 대화에서 이미 말했던 내용이지만 표현 방식이 바뀌자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던 것입니다. 원칙 11. 당신의 생각을 극적으로 표현하라. 12. 경쟁의식에 자극을 준다. 찰스 슈와브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 중에서 도무지 실적이 오르지 않는 주물 공장이 있었다.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던 슈와브는 공장장을 불러 이렇게 물었다. 당신처럼 유능한 관리자가 공장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오? 저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을 설득해보고 억지로 밀어붙이기도 하고 심지어 욕설까지 퍼부으며 해고하겠다고 위협까지 했지만 도무지 효과가 없더군요. 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던 중 마침 주간조와 야간근무조의 교대 시간이 되었다. 그러자 슈와브는 분필을 손에 쥐고 일을 막 끝내고 나가려는 주간반 직원을 불러 세웠다. 자넨 오늘 주물을 몇 번이나 부었나? 6번입니다. 그러자 슈와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벽에 걸린 칠판에 커다랗게 6이라는 숫자를 써놓고 나가버렸다. 그런데 마침 이를 교대하러 들어온 야간반 사람들이 주간부 사람들에게 이 숫자를 보고 무슨 의미냐고 물었다. 아까 사장님이 다녀갔는데 오늘 주물을 몇 번이나 부었냐고 묻기에 6번이라고 했더니 저렇게 6을 써놓고 가더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 날 아침 슈와브는 다시 주물 공장으로 갔다. 그런데 그가 6이라고 써놓았던 칠판에는 야간반이 고친 듯 7이라는 숫자가 커다랗게 씌어 있었다. 그런데 주간반이 출근을 하여 칠판을 보니 그 위에 7이라는 숫자가 커다랗게 씌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결국 야간반이 더 성적을 올렸다는 의미인데 그것을 본 주간반은 열심히 일을 하여 퇴근할 때 7을 지우고 자랑스럽게 10이라고 써놓고 돌아갔다. 그리하여 공장의 작업 실적은 점점 향상되어 갔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늘 생산에 뒤처지던 주물 공장은 다른 공장을 누르고 생산률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슈와브는 자신의 성공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주어진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경쟁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물론 탐욕스런 돈벌이 경쟁이나 이해타산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어하는 인간 본성에 기초를 둔 경쟁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렇듯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하고 싶다는 선의의 경쟁식, 불굴의 투지, 굳센 용기에 호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하긴 경쟁심이 없었다면 테어도어 루즈벨트도 결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미서전쟁이 끝나고 쿠바에서 돌아온 루즈벨트는 뉴욕 주지사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반대파에서는 루즈벨트가 아직 법적으로 뉴욕주의 합법적인 거주자가 아닌 것을 트집잡아 이를 문제 삼기 시작하였고 루즈벨트는 사퇴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그때 뉴욕주 출신의 상원의원인 토마스 콜리어 플래트는 이렇게 호통을 쳤다. 그래도 자네가 산 후왕 언덕의 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웠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비겁한 친구야. 루즈벨트의 경쟁의식을 자극한 이 한마디의 말이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고 결국 끝까지 대결하여 승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알 스미스가 뉴욕 주지사로 있을 때 매우 곤란한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었다. 데블 아일랜드의 서쪽에는 싱싱이라는 악명 높은 형무소가 있었는데 그곳을 관리할 형무소장이 없어서 좋지 못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던 것이다. 따라서 스미스는 싱싱을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을 필요로 했는데 오랜 고민 끝에 뉴햄프턴에 있는 루이스 E. 로즈를 불러오도록 하였다. 자네, 싱싱을 한번 맡아보는 것이 어떤가? 거기는 경험이 있는 노련한 인물이 아니면 곤란하거든. 로즈는 무척 당황스러웠다. 싱싱의 소장 자리는
정치 권력의 향방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직위였기 때문에 소장이 자주 바뀌었던 것이다. 때로는 3주일 만에 그만둔 사람도 있다. 또한 직업상의 이미지로 인해 장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므로 어느 정도 위험을 무릅써야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망설이는 로즈를 보고 스미스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긴 자네가 망설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매우 위험한 자리니까 말이야. 웬만한 인물은 감당하기조차 힘들 걸세. 이 말은 곧 로즈의 도전 정신을 이끌어내는 촉진제가 되어버렸다. 로즈는 웬만한 인물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이다. 마침내 그는 스미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로즈는 부임한 즉시 교도소의 질서를 바로잡고 기강을 세우는 등 열심히 일한 결과 그 당시 가장 유명한 형무소장이 되었다. 싱싱을 소재로 하여 그가 저술한 책은 수십만 부가 팔려나갔고 이를 소재로 하여 몇 편의 영화가 제작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가 죄수들을 인간적으로 대한 것이 그들의 교화의 기적을 낳기도 하였으며 죄수의 인간화라는 형무소 개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파이어스톤 타이어 및 고무 제조 회사의 창립자인 하비 S. 파이어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급료만 주면 사람이 모여들고 그러면 인재가 확보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나는 일찍이 보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협력을 얻고 못 얻은 적이 없다. 유능한 사람을 돈으로 묶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자기 만족에 더욱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즉, 게임에 정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게임을 즐긴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마음껏 표현함으로써 게임을 즐기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가치를 증명하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게임을 성립시키게 된다. 공장의 직공에서부터 최고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근무 태도에 대해 깊이 연구한 위대한 행동과학자 헤르츠 버그도 이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가 발견한 동기 유발의 가장 큰 요인은 일 그 자체였다. 일이 신나고 재미있으면 그 일에 대한 기대를 낳게 되고 더 잘 해보려는 동기도 생기는 것이다. 원칙 12. 도전의식을 불러일으켜라. 집중. 제3부 사람을 설득하는 효과적인 방법. 원칙 1. 논쟁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는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원칙 2.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라. 결코 당신이 틀렸소. 라고 말하지 말라. 원칙 3. 잘못을 저질렀다면 즉시 분명하게 그것을 인정하라. 원칙 4. 우호적인 태도로 말을 시작하라. 원칙 5. 우선 상대방이 내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문제를 화제로 삼아라. 원칙 6.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껏 이야기하게 하라. 원칙 7.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이디어의 출처가 자신에게 있다고 느끼도록 말하라. 원칙 8.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라. 원칙 9. 상대방의 생각과 욕구에 공감하라. 원칙 10. 보다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라. 원칙 11. 당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원칙 12. 도전의식을 불러일으켜라. 제4부.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 1. 칭찬으로부터 시작하라. 언젠가 내 친구는 켈빈 쿨리지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백악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의 집무실로 들어서자 대통령은 그의 여비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옷이 잘 어울리는군. 정말 매력적이야. 평소에 말수가 적은 켈빈 쿨리지 대통령이 이런 찬사를 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갑작스러운 칭찬에 여비서는 볼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렇게 어려워할 것 없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철자법에 조금 더 주의해 주길 바래요. 그는 비교적 친근한 태도로 여비서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했다. 이러한 방법은 다소 노골적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단 칭찬을 받고 난 뒤에는 약간의 잔소리를 들어도 그다지 기분 나쁘지 않는 것이다. 이발사는 얼굴에 면도날을 대기 전에 반드시 비누 거품을 칠한다. 1896년의 대통령 선거전에서 맥킨리가 바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당시 유명한 공화당원이 선거연설에 초고를 써서 명연설이라고 자부하며 맥킨리 앞에서 읽어주었다. 물론 그 연설문에는 훌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썩 잘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비난을 받을 만한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맥킨리는 그 점을 지적하여 연설문을 작성한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 연설문 작성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훌륭한 연설문일세. 아마도 이런 연설문은 자네가 아니고는 만들 수 없을 거야. 적당한 시기에 사용하면 100%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구석이 있군. 자네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또한 온건한 것일지라도 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좀 더 고려해 보아야 하니까 말이야. 그러니 이번에는 나의 뜻에 따라 다시 한 번 써줄 수 없겠나? 수고스럽겠지만 다 되거든. 그 초안을 나에게 보여주게나. 맥킨리는 그 연설문을 꼼꼼히 체크하여 넘겨주었고 두 번째 연설문은 선거 중 가장 성공적인 연설문으로 남게 되었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편지 가운데 두 번째로 유명한 것이 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전쟁터에서 5 아들을 잃은 빅스비 부인에게 보낸 애도의 편지이다. 이것은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인 1863년 4월 25일 조셉 후커 장군에게 보낸 것으로 단 5분 만에 쓰여진 편지이다. 그 당시 북군은 작전 실패로 18개월 동안 계속 패배만 하고 있었고 늘어나는 사상자로 인해 국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게다가 수천 명에 달하는 병사들이 탈주하는 바람에 공화당의 상원의원조차 링컨을 퇴진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느님조차도 우리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한 가닥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군요. 링컨의 이 표현은 절망의 밑바닥에 놓여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이 편지는 국가의 운명이 한 장군의 어깨에 달려있는 위급한 시기에 링컨이 어떻게 완고한 장군의 생각을 바꿀 수 있었던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쓴 것 가운데 가장 통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후커 장군의 중대한 과오를 책망하기에 앞서 그를 칭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후커 장군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비교적 신중하고 온건하게 표현하였던 것이다. 그는 귀관에 대하여 만족하기 못하고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신중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우회적으로 썼던 것이다. 얼마나 재치 있는 행동인가. 다음은 후커 장군에게 보낸 링컨 대통령의 편지이다. 내가 귀관을 포트맥 전선의 지휘관으로 임명할 때에는 확신을 갖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귀관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귀관이 헤아려 주었으면 합니다. 나는 귀관이 용감하고 지략이 뛰어난 군인이라 믿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귀관이 정치과 귀관의 직무를 혼동하지 않는 인물이라 확신합니다. 이것은 매우 올바른 태도입니다. 구관은 야심만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를 넘지 않으면 해롭다기보다는 오히려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관은 번사이드 장군의 지휘 아래에 있었을 때 공로에 집착한 나머지 명령에 불복종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운 상관의 명예에 중대한 과실을 범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최근 귀관이 군과 정부가 독재자를 필요로 한다고 역설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귀관을 임명한 것은 결코 그 의견에 동의해서가 아닙니다. 독재 정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의한 성공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귀관에게 바라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성공이며 나는 집권자로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독재 정치의 위험도 무릅쓸 것입니다. 정부는 기관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인정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이 지금까지 발휘한 능력은 물론이고 앞으로 모든 지휘관들을 독려하여 발휘하게 될 그 능력까지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 기관의 언동에 영향을 받아 상관을 비난하는 풍조가 생기고 있다는데 그 영향이 기관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나는 힘닿는 데까지 기관을 도와 그 같은 사태를 막아내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러한 풍조가 군 내부에 파급되면 기관 안이 나폴레옹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우수한 군대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은 경솔한 행동, 말을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경솔한 언행을 경계하고 빈틈없는 경각심을 발휘하여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쿨리지도 맥킬리도 링컨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비즈니스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필라델피아의 워크 건설 회사에서 근무하는 W.P. 고는 평범한 시민 중의 한 사람이다. 워크 건설 회사는 필라델피아에서 대규모 사무실용 빌딩 공사를 맡아 순조롭게 진행되고 건물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건물 외부 장식을 위해 청동 제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자로부터 예정일까지 납품을 완료할 수 없다는 통지가 날아들었다. 그야말로 한 업자 때문에 공사 전체가 중지되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장거리 전화로 고성이 오고 가는 논쟁이 벌어졌으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바로 그때 고는 그 해결사로서 뉴욕으로 향하게 되었다. 브루클린에서 사장님의 성씨는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고는 사장실로 들어서면서 불쑥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모르고 있었는데요. 사장의 놀란 표정에 고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아침에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사장님의 주소를 알아보기 위해 전화번호부를 뒤졌지요. 그랬더니 사장님과 같은 성씨를 가진 분은 한 명도 없더군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재미있다는 듯이 전화번호부를 들춰보았다. 그렇군요. 하긴 흔한 성이 아니라서. 원래 우리 집안은 200여 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뉴욕으로 이주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집안과 조상들에 대해 몇 분 동안이나 자랑을 늘어놓았다. 사장의 이야기가 끝나자 고은은 자신이 찾아가 본 공장들과 비교해 그의 공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칭찬하였다. 정말 훌륭한 공장입니다. 규모가 굉장하더군요. 사실 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내 평생을 바쳤지요. 어때요? 공장을 한번 구경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공장을 돌아보는 동안 고은은 공장 시설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기계를 보고 감탄을 하자 사장을 자신이 발명한 것이라며 자랑하였다. 그리고 그 기계를 손수 조작해 보여주며 그 우수한 성능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정중히 권유하였다. 우리는 고가 그때까지도 자신이 찾아온 목적을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점심 식사가 끝나자 사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주문을 좀 늦추더라도 약속대로 납품하겠으니 염려치 마십시오. 이렇게 고은은 한마디의 부탁도 하지 않고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건축 자재는 약속대로 도착하였고 건물은 기일 내에 완공할 수 있었다. 만약 고가 흔히 사용하는 과격한 방법을 선택했더라면 이렇듯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었을까? 칭찬으로 시작하는 것은 마취제를 사용하여 진료를 시작하는 치과 의사의 치료와 같다. 물론 환자에게는 드릴링이 가해지지만 마취제가 아픔을 덜어주는 것이다. 원칙 1.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2. 비판과 충고는
간접적으로 한다. 어느 날 찰스 슈와브는 점심시간에 제철소의 작업장 안을 돌아보다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몇 명의 종업원들과 마주쳤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금연이라는 표지판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담배를 피워댔던 것이다. 그렇다고 슈와브가 당신들은 저것이 보이지 않는가? 라고 소리를 질렀을까?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 곁으로 가다가 그들에게 담배를 하나씩 권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 담배를 밖에 나가서 피워주었으면 고맙겠소. 당세방의 규칙 위반 행위를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이 오히려 선심까지 써가며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었으니 어느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존 워너메이커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워너메이커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의 백화점을 하루에 한 차례씩 돌아보곤 했는데 어느 날 그는 한 고객이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게다가 그 고객에 대해 관심을 갖는 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 직원들은 모두 구석에 모여 시끄럽게 웃어가며 한창 잡담에 열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고객에게 주문을 받았다. 그리고는 마침 지나가는 직원에게 포장을 부탁하고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났다. 비난을 하기 위해 칭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솔직한 칭찬을 하다가 그러나 라는 말과 함께 비난하는 말로써 끝을 맺는다. 예를 들어 아이의 산만한 학습 태도를 고치려 할 때 흔히들 이렇게 말하곤 한다. 얘야, 이번 학기에 성적이 올라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러나 수학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적이 떨어질지도 몰라. 이 경우 아이는 그러나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하지만 그러나라는 말을 듣게 된 뒤에는 칭찬의 순수함마저 의심을 하게 된다. 즉, 칭찬의 말이 자신의 나쁜 성적을 지적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신뢰감이 사라지고 처음의 목적은 이룰 수 없게 된다. 이때 그러나를 그리고 로 바꿔보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즉,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얘야, 이번 학기에 성적이 올라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리고 다음 학기에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수학 성적도 올라갈 거야. 이렇게 나쁜 성적에 대한 비난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이는 칭찬의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부모가 바라는 것을 암시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이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할 것이다. 1887년 3월 8일 뛰어난 설교로 이름난 헨리 워드 비치 목사가 사망하자 그 후임으로 라이먼 에버트가 초청되어 설교를 하게 되었다. 그는 가장 훌륭한 설교를 하겠다는 욕심으로 설교의 초고를 쓰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열심히 다듬었다. 그리고 원고가 완성되자 가장 먼저 아내에게 읽어주었다. 하지만 그 설교문은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게 이어져 있었다. 만약 그의 아내가 사려 깊은 여성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너무 지루해요. 이래 가지고는 모두들 졸고 말겠어요. 백과사전을 읽어도 이보다는 재미있을 거예요. 그토록 오랫동안 설교를 해왔으면서 왜 아직까지 이것밖에 안 돼요? 좀 더 인간미가 풍기도록 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좀 더 자연스럽게 해야 할 것 같군요. 하지만 그의 아내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이 글을 노스 아메리칸 리브지에 투고하면 아주 훌륭한 글이 되겠네요. 그의 아내는 칭찬과 더불어 연설에는 그 글이 적합치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그리고 에버트는 아내의 의도를 알아차리고는 정성을 들여 완성한 초고를 없애버리고 메모조차 하지 않은 채 훌륭한 설교를 하였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라. 원칙 2. 잘못에 대한 주의는 간접적으로 지적하라. 3.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하라. 몇 해 전 나의 조차 조세핀이 내 비서로 일하기 위해 고향인 캔자스를 떠나 뉴욕으로 왔다.
3년 전에 고등학교를 마친 19세 조세핀은 회사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수투성이였다. 물론 지금은 훌륭한 비서로 성장했지만 어느 날 나는 조세핀에게 잔소리를 하려다 말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잠깐만 데일. 너는 조세핀보다 인생의 경험도 많고 일에 대한 경륜도 높지. 하지만 그 아이에게 너와 같은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야. 너도 처음에는 그리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 너는 19살 때 어떠했지? 늘 실수만 저지르지 않았느냔 말이야.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당시의 나보다는 조세핀이 훨씬 더 일을 잘 처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그녀를 칭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이후 그녀에게 잔소리를 할 때에는 늘 이렇게 말했다. 조세핀, 실수를 했구나. 하지만 그것은 내가 지난날에 저지른 실수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능력은 경험을 통해 쌓이는 것이지. 나도 처음엔 많은 실수를 했는데 예전의 나에 비하면 내가 훨씬 더 나은 편이야. 너의 잘못을 꾸짖고 싶은 생각은 없고 어때?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타인에게 잔소리를 해야 할 경우 겸한 태도로 나 역시 간혹 실수를 저지르긴 하지만 하는 식으로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인정하면서 상대의 잘못을 충고하면 상대방은 심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다. 독일 제국 최후의 황제, 오만하고 독선적인 빌헬름 2세 밑에서 수상을 지냈던 폰 블로우 공은 이 방법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다. 그 당시 빌헬름 황제는 막강한 육해군 병력을 바탕으로 독일을 천하무적이라 자랑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영국을 공식 방문 중이던 황제가 데일리 텔레그래프지와 가졌던 인터뷰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 기사가 나간 뒤 영국의 정계와 국민들은 일제히 분노를 표시했고 독일 본국의 정치가들조차 황제의 오만 불손한 태도에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그가 말했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영국의 우호적인 감정을 지닌 유일한 독일인이다. 그리고 일본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대해군을 증강시켰으며 영국이 러시아와 프랑스의 공격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 내 덕분이다. 또한 로버트 경으로 하여금 남아프리카의 보어족을 무찌르게 한 일은 사실 나의 정복 계획에 의한 것이다. 100년에 걸친 평화스러운 시대에 유럽 제국 황제의 입에서 이토록 놀라운 말이 나왔던 적은 없었다. 온 유럽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 꿀었다. 그러자 이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 서게 된 황제는 당황하여 폰 블로우에게 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대신 져달라고 부탁하기에 이르렀다. 폐하, 독일은 물론이고 영국의 어느 누구도 제가 폐하께 그런 말을 건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순간 폰 블로우는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황제는 대노하여 이렇게 말했다. 경은 지금 나를 바보 취급하는가? 경이 절대로 하지 않는 실수를 내가 저질렀다는 말이로군. 폰 블로우는 황제를 비난하기에 앞서 칭찬했어야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차선의 방책을 강구하였다. 이것은 비난 뒤에 칭찬하는 것으로 그 또한 기적적인 효과를 낳게 되었다. 그는 존경심에 넘치는 태도로 이렇게 말하였다. 결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폐하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명한 분입니다. 육해군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도 조예가 깊습니다. 저는 폐하께서 지국이나 무선 전신, 렌트겐 광선 등에 관해 설명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저절로 탄복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자연현상조차 폐하처럼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저 역사 지식과 정치, 외교에 도움이 될 만한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에 황제는 미소를 지었다. 폰 블로우가 황제를 축혀 세우고 스스로를 깎아내리자 황제는 어떠한 일이라도 용서하고 싶어진 것이다. 내가 늘 말했지만 우리는 서로 도와줘야 해.
서로에게 의지해야 된다고. 그는 폰 블로우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흔들었다. 그러다가 주먹을 불끈 쥐고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어느 누구라도 폰 블로우를 욕하는 사람은 혼쭐을 내줄 테다. 폰 블로우는 이렇게 위태로운 고비를 넘겼지만 그가 평소에 빈틈없는 외교가였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분명 실수를 저지른 것만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단점과 황제의 장점을 말하며 겸손한 태도로 문제를 풀어나갔어야 했는데 거꾸로 해결하게 된 것이다. 겸손과 칭찬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교제에 있어서 커다란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이 이치를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인간관계에서 틀림없이 기적을 이루어낼 것이다. 원칙 3. 남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 4. 직접적인 명령보다 부탁이 낫다. 언젠가 나는 유명한 전기작가 아이다 타벨 여사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그 당시 나는 사람 다루는 법을 집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화제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의 제반 문제로 옮겨져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게 되었다. 그녀가 웬디 영의 전기를 쓸 당시 그녀는 영과 3년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남자와 만나 영에 대해 여러 가지 일을 물어보았다고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영은 결코 남에게 명령조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명령을 하는 대신 암시를 주는 방법을 택했으며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라는 방법으로 타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그의 버릇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편지를 쓸 때에는 자신이 구술한 것을 비서가 받아쓰게 한 다음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다. 그리고 비서가 받아쓴 편지를 읽어보고는 여기는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라고 물어보았다. 오웬 영은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만들었고 명령보다는 자율적으로 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자율 속에서 실패를 해가며 스스로 배우도록 했던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고치고자 노력하게 만든다. 또한 상대방의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중요성을 인정받는 느낌을 갖게 하여 반감 대신 협력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무모한 명령이 불러일으킨 반감을 설사 그것이 나쁜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법이다. 펜실바니아주 와이오밍에 있는 어느 실업학교 교사 된 사타렐리는 한 학생의 불법 주차로 말미암아 교내 매점 진입로가 막혔던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불법 주차를 본 어떤 교사가 교실로 들어가 오만한 자세로 매점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누구 차지? 하고 물었다. 그 차의 주인인 학생이 대답을 하자 그 선생은 발악 소리를 질렀다. 당장 차를 빼. 지금 당장 치우지 않으면 견인차를 부를 테다. 물론 그 학생은 분명히 잘못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 선생이 하는 일마다 그 학생은 반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반의 모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반발하고 나섰다. 그 선생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을까? 만일 그 선생이 부드럽게 매점 앞에 주차된 차가 누구 차지? 하고 물으면서 다른 차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차로 옮겨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면 그 학생은 기꺼이 차로 옮겼을 것이고 다른 학생들 역시 반감을 갖지는 않았을 것이다. 의견을 제시하는 일은 명령을 보다 부드럽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의 창의력을 자극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명령을 내리는 과정이나 결정에 참여하게 되면 그 명령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의 아이언 맥도날드는 정밀기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공장장이었다. 어느 날 그는 매우 큰 오더를 받게 되었는데 아무리 궁리를 해보아도 납품기일을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공장의 작업 계획이나 짧은 납품기일로 볼 때
이 주문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을 해내고 싶었다. 생각다 못해 그는 직원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아놓고 상황 설명을 해주었다. 그리고 납기일만 지킨다면 회사와 직원들 모두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말해주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였다. 우리가 이 주문량을 처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납품 기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은 없나요? 작업 시간이나 개인이 맡은 업무를 조정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직원들은 저마다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고 그 주문을 받아들이도록 강력히 권고하였다. 그들은 할 수 있다는 자세로 그 일에 임했고 그리하여 납품 기일을 맞출 수 있었다. 원칙 4. 직접적인 명령보다 부탁이 낫다. 5.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언젠가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찰스 스타인매츠 부장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야 하는 미묘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스타인매츠는 전기에 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권위자였지만 기획부장으로서는 적임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사실 그는 회사의 필요 불가결한 인물이었고 지극히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사는 그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처리하고 싶어 했다. 결국 회사에서는 새로운 직책을 하나 신설하여 그를 발령시켰다. 제너럴 일렉트릭 고문 기사라는 것이 그의 직함이었는데 하는 일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기획부장직에는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 있었다. 스타인매츠는 그 직함에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이었고 회사의 중역들도 그처럼 까다로운 사람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무사히 인사 문제를 처리했다는 점에서 매우 기뻐했다. 이처럼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어쩌면 자신의 기분이나 주장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자존심은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또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랫사람이나 아이들을 야단치는 사람도 있다. 좀 더 깊이 생각하여 진심 어린 말을 건넨다면 훨씬 더 높은 효과를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직원을 해고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이 점을 잘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마샬 A. 그랜저라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나에게 온 편지의 한 대목을 소개하겠다. 직원을 해고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하에서든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해고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러하겠지요. 우리의 일은 계절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마다 3월이 되면 대량의 해고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죠. 아시다시피 시즌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할 일도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바쁜 한철만 도와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애당초 약속이 되어 있었다 해도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회계 전문가들이지만 이렇게 간단히 해고하는 회사에 대해 조금도 애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임시로 채용한 사람들을 해고할 때 좀 더 신중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해고를 통고하기 전에 각자의 업무 실적을 조사한 다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의 업무 실적은 참으로 뛰어났습니다. 뉴욕에 출장 갔을 때는 정말 애 많이 쓰셨지요? 일을 잘 처리해 주셔서 회사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그만한 실력이 있으니까 어딜 가든 큰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고 있으며 또한 가능한 한 최대의 지원을 해드릴 것입니다. 기회가 닿으면 서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약간의 배려를 함으로써 해고당한 상대방은 크게 마음 상하지 않고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사의 일만 계속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고용했을 것이라고 믿으며 떠나가는 것이죠. 설사 당신이 옳았고 타인이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체면을 짓밟아버리면 그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만 안겨줄 뿐이다.
프랑스의 선구적 비행사이자 작가인 생떼 쥐페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에게는 상대방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할 권리가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상처를 주는 것은 죄악이다. 원칙 5.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6. 사소한 일이라도 아낌없이 칭찬하라. 나는 오래전부터 피트 바로우라는 서커스 단장과 친하게 지내왔다. 그는 개와 조랑말을 데리고 각지를 순회 공연하였는데 나는 그 가게에게 재주를 가르치는 것이 무척 재미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개가 조금이라도 잘하면 쓰다듬어 주면서 고기를 주고 크게 칭찬하는 것이었다. 사실 이러한 방법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동물조련사들이 사용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방법을 왜 인간에게는 사용하려 하지 않을까?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잘하는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칭찬하도록 하라. 그러면 아의 힘을 얻어 상대방은 더욱더 진보할 것이다. 심리학자인 제슬레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칭찬은 인간 정신에 있어서 따뜻한 햇볕과 같은 것으로 우리는 칭찬이 없으면 자라지도 꽃을 피우지도 못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툭하면 비난의 찬바람을 퍼붓기 일쑤이고 이웃이나 동료들에게 칭찬을 따뜻한 햇볕을 주는 데 인색하다. 역사적인 인물을 잘 살펴보면 칭찬의 마법에 관한 많은 사례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래전 이탈리아 나폴리의 어느 공장에서 10살가량 된 소년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훌륭한 성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의 선생님은 그 꿈에 대해 이렇게 핀잔을 주었다. 너는 성악가가 될 수 없어. 내 목소리는 마치 창문이 바람에 덜컹거리는 소리 같단 말이야.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비록 가난한 농촌의 아낙네였지만 아들을 사랑스럽게 껴안고 따뜻한 말로써 격려해 주었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성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그것을 믿고 있단다. 그리고 내 노래 솜씨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자니. 어머니는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여 아들에게 음악 공부를 시켰고 그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가 그 소년의 생애를 바꿔놓았다. 그 소년은 다름 아닌 당대 최고의 성악가 엘리코 카루소였다. 19세기 초 런던의 작가를 지망하는 어느 젊은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너무 가난하여 학교를 4년밖에 다니지 못했고 게다가 아버지는 채무관계로 형무소에 들어가 있었다.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일을 해야만 했는데 겨우 얻은 일자리가 쥐소굴같이 음침한 창고에서 구두 닦기 약통에 라벨을 붙이는 일이었다. 그리고 밤에는 초라한 지붕 아래의 다락방에서 불황아인 두 소년과 함께 새우잠을 잤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비웃음이 두려워 모두가 잠든 밤중에 가만히 침대를 빠져나와 글을 썼고 처녀작을 어느 잡지사에 보냈다. 하지만 그의 글은 되돌아오고 말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원고를 보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반송되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기념할 만한 날이 찾아왔다. 작품 하나가 햇빛을 보게 된 것이다. 물론 원고료는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편집자로부터 칭찬의 말을 들었다. 드디어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그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흐르는 눈물도 닦으려 하지 않고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리고 그의 작품이 활자화되어 세상에 나오자 그의 생애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는 한평생 어둑침침한 창고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 소년은 바로 영국의 유명한 작가 찰스 디킨스였다. 19세기 중반 런던에서 어느 소년이 직물 가게의 일을 보고 있었다. 그는 아침 5시부터 청소나 심부름을 하며 하루 14시간을 일해야 했는데 이 견딜 수 없는 중노동을 2년 동안이나 잘 참아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년은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가게를 빠져나와 15마일이나 되는 길을 달려가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에게로 갔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그 가게에서 일을 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고 호소하였다. 그래서 국리 끝에 소녀는 모교의 교장에게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는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교장은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다. 자네는 두뇌가 매우 명석하여 그러한 중노동에는 적합치 않네. 좀 더 지적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니 학교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도록 하지. 교장의 이 칭찬은 소년의 장래를 일변시켰으며 영문학 사상 불멸의 공적을 남기게 하였다. 그는 77권이나 되는 서적을 저술하였고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탄생시켜 펜 하나로 $100만 이상의 부를 일궈냈는데 그는 다름 아닌 H.G. 웰즈였다. 비난 대신 칭찬을 하는 것은 바로 B.F. 스키너 교육의 기본 개념이다. 이 시대의 위대한 심리학자인 스키너는 비난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극대화시킬 때 사람들이 행하는 좋은 일들은 더욱더 강화되고 나쁜 일들은 관심의 결여로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동물과 인간의 실험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야 한다. 그저 거치대로 하는 칭찬은 의례적이고 상투적이라는 느낌만 가져다 줄 뿐이다. 누구든 감사와 인정을 갈구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하지만 위선이나 아첨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능력은 비난 속에서는 시들고 말지만 격려 가운데서는 꽃을 피우는 법이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가능성에 비한다면 우리는 반만 깨어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말은 인간의 자신을 능력 한계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원칙 6. 아주 사소한 진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아낌없이 칭찬하라. 7. 상대에게 발전적인 기대를 건다. 능력 있는 사람이 갑자기 실수가 늘어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파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심한 꼬지람을 한다면 오히려 반감을 사기 쉽다. 인디아나주 로웰에 이는 트럭 대리점 서비스 담당 매니저 헨리 행크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기술자의 일처리가 만족스럽지 못해 고민 중이었다. 생각다 못해 그는 그 기술자에게 꼬지람을 늘어놓는 대신 그를 사무실로 불러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었다. 자네는 훌륭한 기술자야. 자네는 이 일에 대한 경험도 남다르지 않나. 사실 자네의 일처리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칭찬을 하고 있는지 아나?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웬일인지 일처리하는 것이 예전 같지가 않네. 자네가 과거에 뛰어난 기술자였기 때문에 지금의 일처리가 상대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하네. 어때? 우리 한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지 않겠나? 그 기술자는 일의 질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후 그는 철두철미한 기술 솜씨를 발휘했다. 과거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한 것이다. 볼드윈 기관차 회사의 사무엘 포클레인 사장은 언젠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뭔가 좋은 점을 찾아내어 그것에 대해 칭찬을 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쪽이 마음먹은 대로 따라오기 마련이다. 즉, 상대방의 약점을 고쳐주고 싶을 때에는 바로 그 부분이 그 사람의 뛰어난 점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에 대해 셰익스피어는 장점이 없어도 있는 듯 처신하라라고 전곡을 찌르고 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장점을 발휘하도록 하려면 그가 이미 그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공공연히 칭찬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장점을 살리게 된다. 아일랜드 더블리에 사는 치과의사 마틴 피츠휴는 어느 날 아침
어떤 환자로부터 입을 헹굴 때 사용하는 컵의 컵받침이 불결하다는 지적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 사실 그 환자는 종이컵으로 물을 마셨으나 불결함을 지적받았다는 것은 의사로서 명예스럽지 못한 일이었다. 그 환자가 돌아간 후 피츠휴는 사무실로 들어가 일주일에 2번씩 사무실을 청소하러 오는 파출부 브리지트에게 편지를 써놓았다. 친애하는 브리지트, 당신을 직접 만날 기회가 없어서 당신이 내 사무실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데 대하여 편지로라도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일주일에 2번 온다는 것은 매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컵받침을 닦는 일처럼 가끔 한 번씩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는 30분 정도 초과 근무를 해도 좋습니다. 물론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날 피츠휴가 사무실로 출근해 보니 책상은 마치 거울처럼 반짝였고 의자 역시 반질거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 그리고 진료실에 들어가 보니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깨끗하고 윤이 나는 컵받침이 용기에 넣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 짤막한 편지 한 장에 자신의 명예를 걸고 모든 정성을 다 쏟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그녀가 일을 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녀는 단지 좀 더 신경을 썼을 뿐이다. 옛말에 이런 것이 있다. 개에게 나쁜 이름을 지어주느니 차라리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이 낫다. 자, 좋은 이름을 붙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자.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4학년 담임인 루스 홉킨스는 그 학교에 첫 수업이 있던 날 자기 학급의 명단을 쭉 훑어보았다. 그렇게 새 학기를 시작하는 그녀는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가슴이 설레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악동으로 가장 유명한 토미가 자기 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토미가 3학년이었을 때 토미의 담임 선생님은 동료 교사는 물론이고 교장 선생님께도 토미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이다. 토미는 단순한 개구쟁이 수준을 넘어서 학급의 규율을 문란케 할 정도로 극성스러웠다. 남자친구에게 싸움을 거는 것은 기본이고 여자친구들을 골탕 먹이는가 하면 때로는 선생님께도 무례하게 굴었는데 그것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다. 하지만 토미는 배운 것을 금방 알아듣고 학교 수업을 쉽게 마스터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홉킨스는 자기 반 학생들과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학생들 모두에게 한마디씩 해주었다. 로즈야, 옷이 참 예쁘구나. 엘리샤는 그림을 잘 그린다면서? 그러다가 토미의 차례가 되었고 홉킨스는 토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토미야, 너는 타고난 지도자라고 하던데 올해 우리 반이 4학년 전체에서 최고의 반이 되도록 내가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홉킨스는 처음 며칠 동안 토미가 하는 일마다 칭찬도 해주고 훌륭한 학생이라고 추켜 세우기도 하면서 토미의 장점을 강조했다. 그러한 명예가 주어지자 9살밖에 안 된 토미였지만 선생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가 없었는지 점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훌륭한 명예를 갖도록 해주어라. 원칙 7. 상대방에게 훌륭한 명성을 갖도록 해주어라. 8. 실수를 지적하고 격려하라. 내 친구 중에 40대의 독신자가 있었다. 그 친구가 최근 독신 생활을 청산하고자 약혼을 하게 되었는데 약혼녀가 그에게 댄스를 배우라고 권했다. 그 일에 대해서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젊었을 때 배운 댄스를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써먹고 있었으니 사실 다시 한 번 배울 필요는 있었어. 그래서 댄스 교습실을 찾아갔지. 그랬더니 처음 만난 교사는 나의 춤추는 자세가 너무 형편없다고 하더라고. 아마도 그 말은 사실일 거야. 그러더니 처음부터 다시 배우라고 하는데 영 마음이 내키지 않더군. 그래서 그녀에게 배우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지. 두 번째 만난 교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쪽이 훨씬 더
내 마음에 들었어. 나의 춤추는 자세가 약간 유행에 뒤지기는 하지만 기초가 튼튼하니까 새로운 스텝도 금방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 처음 교사는 나의 단점을 들춰내어 나를 기죽게 만들었지만 두 번째 교사는 그와 정반대로 장점을 강조하고 단점은 별로 들추지 않았지. 게다가 리듬도 잘 알고 있으며 소질도 있다고 하더군. 물론 내 자신이 서툰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 말을 듣고 나니 기분이 좋아지더군. 물론 그쪽에서는 이미 수업료를 지불받았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칭찬을 받은 나는 그 덕분에 춤솜씨가 날로 향상되었지. 결국 교사의 말이 나에게 힘과 희망을 심어준 것이지. 아이들이나 남편, 직원을 두고 바보라거나 무능하다 혹은 둔하다는 식으로 욕을 하는 것은 그들의 향상의식을 송두리째 앗아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반대로 칭찬을 하거나 격려를 하고 노력만 하면 무슨 일이라도 능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면 상대방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쪽에서 상대방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면 상대방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쪽에서 상대방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우수성을 과시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 방면에서 로웰 토머스는 타의 주종을 불허할 정도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며 용기와 신념을 심어주는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얼마 전 나는 토머스 부부와 함께 주말을 보낸 적이 있다. 토요일 날 밤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따뜻한 난로 옆에서 브리지 게임을 하자는 권유를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브리지라는 것을 전혀 할 줄 몰랐고 그것에 대해 질색을 하고 있던 터였다. 이봐, 알고 보면 브리지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세.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기억력과 판단력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자넨 기억력에 관한 책도 펴낸 적이 있지 않은가? 그러고 보니 자네에게 정말 안성맞춤이겠구먼. 그리하여 자신감을 얻게 된 나는 생전 처음으로 브리지 테이블에 앉았다. 모두가 축혀 세우는 바람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브리지를 하게 된 것이다. 브리지 하면 나는 엘리 컬버트슨이 생각난다. 나뿐만이 아니라 브리지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럴 것이다. 그가 쓴 브리지에 관한 서적은 세계 각국어로 번역되어 100만 부 이상이나 팔려나갔던 것이다. 하지만 그도 어느 여성으로부터 당신은 브리지에 대해 뛰어난 소질이 있어요. 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 방면의 1인자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1922년 컬버트슨이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그는 철학과 사회학의 교사 자리를 물색하였다. 그러나 적당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던 그는 석탄 장사를 하다가 실패를 하였고 다시 커피 판매를 했으나 그마저도 신통치 못했다. 그 당시 그는 브리지 교사가 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트럼프 솜씨도 매우 서툴러서 여럿이 모여 노는 곳에 끼지도 못할 정도였다. 게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옆 사람에게 물어가며 해야 했고 승부가 끝나면 게임의 결과를 꼬치꼬치 따지고 들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와 게임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세핀 딜론이라는 아름다운 브리지 교사와 사귀게 되었고 마침내 결혼에 골인하였다. 그녀는 그가 주도 면밀하게 카드를 분석하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트럼프 놀이에 선천적인 소질을 갖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후에 컬버트슨은 자신이 브리지의 대권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이런 격려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에서 카네기 연구소 강좌의 강사로 있던 클래런스 M. 존슨은 격려해주는 것과 실수를 고치기 쉬운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 아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 1980년 당시 15세이던 나의 아들 데이비드는 나와 함께 살기 위해 신시내티로 왔다. 그때까지 그 아이는 고통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야만 했다. 1958년에 자동차 사고로 머리 수술을 해야 했고
그 상처가 그 당시까지도 이마에 크게 남아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1960년에는 아이 엄마와 내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데이비드는 엄마를 따라 텍사스주 달라스로 가게 되었다. 15세가 될 때까지 그 아이는 달라스의 교육 제도에 따라 지진아를 위한 특수 학급에서 학교 생활을 해야 했다. 학교에서는 아이의 뇌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업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15세인 데이비드는 아직도 곱셈을 못하고 덧셈도 손가락으로 헤아리며 글도 잘 읽지 못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장점은 있다. 데이비드는 라디오와 TV 만지는 것을 좋아해 TV 기술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나는 그것을 격려해 주었고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나는 아들 녀석의 수학 공부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4조의 숫자 학습용 카드를 구입하여 매일 밤 수학 공부를 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데이비드는 8분 만에 카드를 전부 마칠 수 있었다. 처음에는 52분이나 걸렸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비드가 배우는 것이 쉽고 재미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이다. 그 후 데이비드의 수학 성적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다. 데이비드는 수학에서 B학점을 받고는 스스로도 놀라는 눈치였고 게다가 다른 과목에서도 성적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다. 또한 독서 능력은 물론이고 그림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그렇게 학년이 끝나갈 무렵 과학 교사가 데이비드에게 과학 전시회 출품을 해보라고 권유하였다. 데이비드는 지렛대의 효과에 대한 복잡한 일련의 장치들을 만들기로 결정했는데 모델 제작에서부터 복잡한 수학을 응용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었다. 결국 데이비드의 작품은 교내 전시회에서 1등을 차지했고 신시내티시 과학 전시회에서 3등을 획득하였다. 그렇게 자신감을 회복한 데이비드는 그 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등생 대열에서 빠지지 않았고 전국 우등생 협회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배우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아이의 인생이 변하게 된 것이다. 원칙 8. 격려해 주어라. 그리고 잘못은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라고 느끼게 하라. 9.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만들어라.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이 포연에 휩싸이고 또한 전쟁이 장기화되자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그동안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던 미국도 더 이상 잠자코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리하여 과연 세계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전쟁 당사국 지도자들과 협의하기 위해 유럽의 평화사절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때 평화주의자인 국무장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그 임무를 자신이 맡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역사에 기록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윌슨은 국무성 고문인 하우스 대령에게 이 일을 맡겨버렸다. 이에 따라 하우스 대령은 브라이언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하우스 대령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내가 평화사절단을 맞아 유럽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자 브라이언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뚜렷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가고 싶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이번 평화사절단 파견을 공공연히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당신과 같은 거물이 움직이면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므로 이번 일을 맡기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 말에 대해 그는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현명하고 노련한 하우스 대령은 이쪽의 제안에 상대방이 기꺼이 협력하도록 만드는 인간관계의 중요한 법칙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윌슨 대통령은 윌리엄 G. 메가둘을 강요로 임명할 때에도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강요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예로운 직위이다. 윌슨은 그러한 직위를 부여하는 데까지 상대방의 중요성을 배가시키는 방법을 썼던 것이다. 이에 대해 마가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윌슨 대통령은 나를 불러
재무장관을 맡아주면 더없이 기쁘겠노라고 말했다. 이것은 무척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 표현이었다. 그 명예로운 직위를 받아들이면서도 오히려 내 쪽에서 은혜를 베푸는 기분이 들도록 했던 것이다. 그런데 윌슨 대통령이 언제나 이 방법을 이용했던 것은 아니다. 만약 그가 이러한 방법을 일관적으로 이용했더라면 아마도 미국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국제연맹 가입 문제를 놓고 그는 상원의 비위를 건드리고 공화당을 무시했다. 인간관계를 고려치 않은 이러한 태도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실각은 물론이고 건강을 해쳐 수명까지도 단축되고 말았던 것이다. 게다가 미국을 국제연맹에 참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역사의 진로를 변경시키기도 하였다. 물론 정치가나 외교관만이 이러한 인간관계 원칙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인디아나 주의 포트웨인에 사는 데일 오. 페이러는 자신의 아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심부름을 하도록 만들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프가 해야 할 심부름 중 하나는 배나무 밑에 서 있다가 배가 떨어졌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주워가지 못하도록 미리 배를 줍는 일이었다. 하지만 제프는 그 일을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배를 집어갈 정도로 대충 해치웠다. 하지만 나는 제프를 꾸짖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제프야, 내가 배를 한 바구니 주워올 때마다 $1를 주겠다. 하지만 내가 일을 끝낸 다음에 한 개라도 흘린 것이 있다면 너한테서 $1를 벌금으로 받겠다. 어때? 그러자 제프는 떨어지는 모든 배를 주워왔을 뿐만 아니라 나무에 달린 것까지 모두 흔들어 떨어뜨릴까봐 감시를 해야 할 지경이 되었다. 내 친구 중에 강연을 의뢰받을 때마다 줄곧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 친구의 거절 방법이 매우 훌륭했기 때문에 거절을 당하고도 거절당한 쪽에서는 그리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그는 바쁘니 어쩌니 하는 식의 자기 쪽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우선 의뢰받은 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그런 다음 아무래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사과하면서 다른 강연자를 추천해주는 것이다. 즉, 상대방이 실망할 여유를 갖지 않도록 다른 강연자 쪽으로 관심을 돌려버리는 것이다. 독일에서 카네기 강좌에 참여한 군테르 슈미트는 그가 경영하는 대규모 식료품점에서 일하는 어느 여직원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 직원은 진열된 선반 위에 상품에 가격표 붙이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고객들의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고객도 있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주의를 주고 경고, 훈계를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슈미트는 그녀를 사무실로 불러 당신을 가격표 부착 감독주임으로 임명하겠소. 라고 말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 새로운 책임과 직함이 그녀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했던 것이다. 언뜻 생각해보면 유치한 게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폴레옹 1세도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이 제정한 레지옹 드누르 훈장을 1500개나 뿌리기도 하고 18명의 대장에게 원수의 칭호를 주기도 했으며 자신의 군대를 곧잘 1등 군대라고 불렀다. 그리고 역전의 용사들을 장난감 취급한다는 비난을 듣게 되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인간은 어차피 장난감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다. 직위나 권위를 주는 방법은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이용을 해도 효과가 있다. 한 예로 뉴욕의 스칼스데일에 사는 어니스트 겐트 부인의 경우를 소개한다. 그 부인은 근처의 개구쟁이들에게 크게 시달림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녀석들은 정원에 들어와 잔디를 망쳐놓곤 했던 것이다. 부인이 꾸지람을 하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그 부인은 골목 대장에게 감투를 씌워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즉, 탐정이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잔디밭의 불법 침입자를 단속할 임무를 맡겼던 것이다. 이 방법은 매우 놀라운 효과를 나타냈다. 그 탐정은 뒷마당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늦도록 불법 침입자를 감시하는 책임감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훌륭한 지도자라면 부하의 행동이나 태도를 바꿀 필요를 느낄 때 다음과 같은 지침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신중하게 행동한다. 섣부른 약속은 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에 관심을 집중한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한다. 상대방의 의견에 진심으로 동감한다. 당신이 제안한 일을 통해 상대방이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는지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익을 상대방의 욕구와 연계시킨다. 부탁을 할 때에는 그 일을 통해 상대방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암시한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명령한다. 존, 내일 손님들이 방문할 예정이니까 창고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건도 가지런히 정리해주게. 그리고 카운터 정리도 해놓게.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도 표현을 달리할 수도 있다. 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네. 지금 그 일을 해두면 나중에 일할 수고를 덜 수 있을 걸세. 내일 우리 점포에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데 창고도 보여줄 생각이네. 그런데 창고가 지금 너무 지저분하거든. 자네가 청소를 하고 물건도 정리해 놓는다면 손님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점포뿐만 아니라 자네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일세. 물론 이렇게 표현을 달리 한다고 해서 존이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암시하지 않는 것보다는 일할 의욕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언제나 호의적인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보다 사용했을 때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는데 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만일 이 방법으로 10%라도 성공을 거둔다면 당신은 현재보다 10% 더 유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만큼 당신에게 이로운 일이다. 원칙 9. 당신이 제안하는 것을 상대방이 기꺼이 하도록 만들어라. 집중. 제4부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 원칙 1.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원칙 2. 잘못에 대한 주의는 간접적으로 지적하라. 원칙 3.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 원칙 4. 직접적인 명령보다 부탁이 낫다. 원칙 5.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원칙 5. 아주 사소한 진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아낌없이 칭찬하라. 원칙 7. 상대방에게 훌륭한 명성을 갖도록 해주어라. 원칙 8. 격려해주어라. 그리고 잘못은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라고 느끼게 하라. 원칙 9. 당신이 제안하는 것을 상대방이 기꺼이 하도록 만들어라.